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제가 그 보충 자료 밑에 거기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아 보시고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표가 보이시죠? 이 표는 제가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파란 책에. 그래서 이제 1차부터 해가지고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차까지 아니, 실차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7차는 지금 개정 교육 과정이 아니라 오리지널 실차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에서 7차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까지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근데 대부분은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 2점짜리 문제가 나는데 어, 작, 작년하고 재작년 그 내용을 보면 단독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문제에 끼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면 예문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점 나오는데 1점 정도 나온 것 같아. 1점. 그 평가와 관련돼서 그다음 역사신문 만들기 평가와 관련돼 갖고 1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간히 나오긴 해요. 이 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1, 2점씩 나오기도 하는데 어, 이제 문제는 그 전에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이 부분을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란색 내용만 위주로 해서 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그걸 이제 좀 파악해 두시고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강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성격, 평가 부분을 강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취 수준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보충 동영상으로 다 넣을 테니까 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따로 이제 강독 없이 해설 강의 없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걸 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수 용어기는 저번 시간에 했죠. 자, 1차 교육과정 내용을 볼게요. 1차 교육과정은 1955년부터 해갖고 1962년까지 시기예요. 자, 여기 볼 때 이제 각 교육과정마다 어, 교육과정이 정권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권이 집권할 때 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차 교육과정은 이 이승만 때죠. 이승만 때. 전쟁이 이제 막 끝난 후에 만들어진 그 교육과정이에요. 예. 자, 그래서 1차 교육과정이 내세웠던 그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분과 중심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지금처럼 교과 전체의 목표가 설정하지도 않았고 그 각 과목 간의 진술 체계가 뭐 통일되지도 않았어요. 좀 약간 미흡했죠. 그다음에 교육 내용에서는 진보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진보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지향하고 주의식 교육을 탈피하면서 그 당시 이제 학생의 어떤 생활과 태도를 토대로 이해 기능 태도 같은 것들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전쟁 직후기 때문에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강조했죠. 그때 이제 뭘 강조했어요? 반공을 강조했죠. 6.25 전쟁 끝나고 난 뒤니까. 자, 그다음에 역사과 국가 편제를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회과도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과는 묶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과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과라고 했죠. 교수 용기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사회생활과 과목 안에 1학년 우리나라 역사, 네, 국사가 있죠. 2, 3학년에 세계 역사를 배웠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때 이제 중학교의 그 교과 명칭이 하고 고등학교 교과 명칭이 좀 달라. 중학교는 사회생활까지만 고등학교는 사회생활과에서
사회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여기 사회과 안에 역사관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국사는 그 당시 필수 과목,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자, 2차 교육과정은 1963년부터 해서 유신전 1972년까지야. 네. 이건 전반, 후반 이렇게 두 가지도 이제 있는데 후반 때 한번 개정을 했어요. 자, 2차 교육과정이 집권할 때 2차 교육과정이 만들 때는 박정희 시대죠. 3차 교육과정도 그렇고, 예. 근데 좀 다른 점은 이제 2차 교육과정은 유신 전에 만들었던 거고, 3차 교육과정은 유신 후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교육과정을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2차 교육과정 전반 때는 그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집권할 때야. 그래서 4.26과 5.16 쿠데타 이후에 어떤 정치, 사회 상황을 좀 더 약간 정당화시키는 합리성을 부여하는 그 목적에서 이제 이 2차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과목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각 과목별 이제 목표를 진술하기 시작해요. 예. 각 목표를 각 교과의 이제 목표를 진술 한다는 거. 예. 그래서 각 잠깐만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어, 각 과목별 목표를 진술하는 게 아니라 각 교과별 목표를 진술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용이 좀 약간 틀리네. 예. 각 교과별 그 목표를 뭐냐면 그 진술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할게요. 이게 저도 헷갈려. 예. 그 각 과목별 목표를 진술했어요. 예, 제가 이거 잘못한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그래갖고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부 이념 정책을 반영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역사과 편제 내용에서 그 사회생활과 내용이 있는데 사회과 생활 내용에서 이제 사회와 지리를 묶어서 사회원이라고 했고 중학교 때 그리고 역사과에서 어, 사회투라고 했고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 뭐냐면 쓰이라고 이제 명칭이 변경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사회원, 사회투, 사회쓰이 이렇게 이제 명칭이 변경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그 사회과 안에 이제 그 국사 세계사 포함됐고 국사는 공통 필수가 되고 세계사는 선택 필수가 돼요. 예. 근데 실제 공통 필수는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어. 말만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편제상 특징에서 보면 일단 중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죠. 그 중학교는 이제 그 사회원, 사회투, 사회쓰기 같은 이제 시고 이제 과목을 표시했고 그리고 교과도 이제 사회생활과에서 그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사회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고등학교 때 또 특징을 보면 수업 시수를 단위로 표시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단위가 뭐냐? 예, 단위란 개념은 뭐냐면 1학기 동안 1시간 1학기 동안 1학기 동안 그 뭐냐 배울 수업 시수를 말하는 거야. 1학기 동안 그래서 수업 시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1단이다 하면 그 수업 시에 1학기 동안 한 개를 배우는 거죠. 예, 1시간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위 표시를 했다. 지금도 단위 표시를 하죠. 그래갖고 고등학교 국사는 6단위, 세계사는 6단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 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단위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1학기 동안 3시간씩 배우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2학기 때는 3시간 이런 식으로 또 1학기 때는 3시간, 2학기 때는 3시간 이런 식으로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단위는 제가 1학기라고 했나요? 네, 말 잘못했는데 1년 동안 배우는 시간 수를 얘기한다. 1년이에요. 1학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단위는 1년 동안 6시간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사는 1년 동안 6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우면 1학기 땅은 이건 세 단위 3시간을 배우는 거고, 1학기를 계산하면 3시간씩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단위라는 걸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내용 구성 측면에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전까지는 용어와 학설상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용어 학설상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고 통일시켰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사 연구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사 연구 성과가 뭐가 반영되냐 하면 보통 이게 구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를 선사 시대에도 이제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구석기와 청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금속 번영기라고 해갖고 그 일제들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이제 구석기 연구를 별로 안 했고 덮었죠. 동강진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를 덮어버렸고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과 같이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그 신석기부터 시작해갖고 청동기와 같이 철기와 같이 병용했던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요 시대처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발굴해 보니까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청동기 시대도 있었다는 걸 봤어요. 네. 그래갖고 구석기와 청동기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근현대사의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생적 발전론,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론이죠. 근대화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조선 후기 때부터 조금씩 그 싹이 보인다. 자본주의 맹화론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비교사적 관점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국사, 세계사를 통합하여 한 단원을 서술되고 고등학교는 한 단원의 동양사, 서양사를 통합시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서 이제 후반 때 들어가죠.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1978년부터 이 후반이라고 하는데 이때 잠깐 개정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 제도가 이제 많이 개정이 됐는데 교과서 제도가 아니라 한번 개정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이야. 예, 제가 말 좀 잘못했는데 자, 이때는 이제 개정 배경을 보면 좀 국내적인 어떤 그 사항이 있어요. 국내적인 정치 사항 등이. 그래서 삼성계엄이나 남북관계 악화, 뭐 국민교육 현장 반포, 요때 국민교육 현장이 반포가 돼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종전에 융합형 교육과정 있죠. 앞에 이제 그 중학교처럼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두 개 교육을 하나 묶어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판 등등이 있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개정이 한번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사교육을 점점 강화시키는 방침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사회투에서 국사와 세계사가 단원이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융합형 교육과정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국사 연구 성과 부분 있죠. 예, 이 구석기, 청동기 이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 예, 여기에서도 조금 반영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대사 부분에서 정부의 시책이 교과서에 서술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의 홍보 수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옆에 이 비교표를 잠깐 보면 여기에 이제 국민교육 현장이 반포됐다는 거죠. 이 시기 때. 그리고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요거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국사과 독립의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3차 교육과정 보죠. 자, 이 3차 교육과정은 되게 중요해.
1973년부터 80년대까지 요 시대가 이제 유신 정부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3차 교육과정은 기출문제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그 개정 교육과정이 안 나오면 대부분 3차 교육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3차 교육과정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때는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수용됐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2차 교육과정 개정 때 반포됐던 국민교육과정 이념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국사과가 독립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국사과는 필수 과목이 되고 독립교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독립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가냐? 3차부터 해서 5차까지 가요. 그래서 국사는 독립국가가 되는데 문제는 세계사가 사회과로 포함돼 있어. 그래서 역사 교육이 이원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이 약화돼서 선택 과목이 됐고요. 자, 그다음 구성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뭐냐, 국정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수주의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구성은 정치사, 일반사 중심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주제 중심 구조, 고대사, 근대시대 구분 이렇게 있고, 세계사는 이 아시아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전기 때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교과서 이제 반응층에 3차 교육과정도 그 한 번 뒤에 개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장기 때는 이제 국정교과서를 사용했죠. 이때 이제 논란이 좀 많았어. 이 국정교과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정과 검정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파생 체제가 통일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한정 국정교과서도 통합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세계사는 검증이지만 실제로 한 개 종류야. 그래서 사실상 국정이에요. 세계사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극복의 독복용을 이제 하죠.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을 이제 했는데, 이건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도서로서 그 당시 발행을 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예전에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이 10월 유신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예. 10월 유신을 정당화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래갖고 요게 왜 만들어지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유신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국내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국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교과서 따로 만들었어. 예. 뭐 울진 운동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역사사를 해갖고 만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유신 정부의 어떤 국내적 위기 상황을 돌파한 것처럼 예전에 사람들도 이렇게 유신 국내적 위기 상황을 돌파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시험과 극복의 독복용 교과서를 이제 했는데, 이 시험과 극복이라는 교과서가 얘들이 독복용을 하니까 이게 수업에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얘들 읽지는 않아. 예, 갖다 버려. 역사과 부도처럼.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기 때는 요 내용을 국사 교과서로 흡수를 시켜요. 예, 아예. 그래서 이제 애들 읽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사 교과서가 두 권의 책이 이제 합본이 되는 거죠. 되게 두꺼워져. 예, 되게 두꺼워지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요걸 이제 두꺼워진 것을 한 권으로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4차 교육과정엔 두 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4차 교육과정은 상하권으로 이렇게 분리시켰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예전에 국정과 검정을 이름을 1종과 2종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요. 1종과 2종의 내용은 제가 전 시간에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말이 1종과 2종이지 실제는 국정과 검정이야. 네, 그 말만 바꾼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1종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뭐 국사편찬위원 같은 것을 만들었다.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자체가 국가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국정이죠. 예.
그래서 이 3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두시고 그래서 요 내용들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여기 교과서 운영 체제도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4차, 5차, 6차는 예전에 좀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그 시험 나왔던 게 뭐냐면 아주 오래된 시험 있죠. 92년부터 해서 96년까지 그때 이제 시험에서 잠깐 언급됐던 분들 이런 것들 나왔고 다만 이제 4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그 뭐냐면 국사교육 관련된 내용이 잠깐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09년 때. 4차 교육 과정을 한번 볼게요. 4차 교육 과정은 세계적으로 이제 언제 때냐면 1981년부터 해서 1987년까지야. 여기가 이제 언제 때요? 전두환 때죠. 네, 전두환 때요. 자, 전두환 때 이제 만들어진 게 4차 교육 과정인데 이때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야.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데 어 5.18 강조한 민주운동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했던 분이 인간 중심으로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특징이 뭐냐면 별다른 그 특징이 없다는 거야. 특징이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냥 종전에 했던 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다 포괄하는 거야. 예. 그냥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하여튼 되게 그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연계성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과의 이원적인 체제가 유지가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과 이원적 체제, 그러니까 이제 국사과가 독립됐고 세계사는 그 사회과에 들어가는 이원적 체제가 3차에서 5차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죠. 여기도 이제 이원적인 체제가 유지되고요. 5차 때도. 자, 중학교에서는 통합성이 반영돼서 한 학년에 두 영역을 다루게 예전에 마찬가지로. 예. 그래갖고 이때도 이제 뭐 4회 1, 4회 2, 그 다음에 4회 3 이런 식의 이제 과목 명칭이 사용되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는 세계사가 필수 과목으로 한원돼요. 다시 적은 시간이 배정됐다고 거기에서 투덜대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적은 시간 투정 그 뭐냐면 이렇게 적은 시간이 배정돼도 일단 필수로 적은 해놨기 때문에 많이 배우겠죠. 우리 입장 좋은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딱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내용 구성 측면에서 보면 국사 같은 게 중학교 국사는 시대사 중심의 통사적 교육 내용을 구성했고 민족 순항사 투쟁사를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사회문화사를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시도했다. 그래서 요때부터 시대 구분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대에서 현대까지. 어, 그리고 이제 근대사 부분을 단원 분류해서 두 개 부분으로 이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점점 근대사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되게 고대사 비중을 높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근대사 비중을 높여. 근현대사 비중이. 예, 이게 좀 특징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 보면 아시아사가 강조돼. 음, 아시아사. 그래서 이 아시아사 강조 부분은 계속 보이거든요.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포함하면서 기타사도 이제 역사를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기타사 비중이 점점 올라가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국사와 세계사 관련성과 중고등학교 세계사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교과서 발행 체제는 중학교는 1종, 고등학교는 국사 1종, 예, 그리고 세계사는 2종이야.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세계사 검증 체제지만 한 개 교과서만 발행됐다는데, 그래도 이때는 나름대로 이제 검정의 어떤 취지를 따라서 그 고려해서 2종을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국사는 아까 얘기했던 책이 두꺼워지니까 상권과 학원으로 분책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두 권의 국사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5차, 6차까지 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5차인가 그때 교육과정을 배웠던 시기인데 그 두 권으로 배운 적이 기억이 나. 이게 두 권으로. 그때 국사 교과서 뭐 세계사 교과서는
아주 지금처럼 컬러풀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림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 되게 흑백 인쇄에다가 마분지 신문지 용지에다가 그 인쇄한 것 같아요. 좀 신문지 용지는 아닌데 약간 좀 질 떨어진 그 용지에다 인쇄했는데 근데 내용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보는 내용보다 훨씬 많았어.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나죠. 일본의 역사 교과서. 그래 갖고 이제 이게 1982년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제약사학자들과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국사교과서 서술에서 보이는 식민사학의 잔재가 많이 있다. 특히 고대사를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이 많은데 이거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의 중고안이 마련돼서 국사교과서 서술 기준이 잡히기 시작해요.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사교과서의 서술 기준이 잡혔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파란 책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설명하면 그 고조선 역사에 대한 축소 왜곡이 많다. 음. 그리고 이제 삼국초기의 역사의 누락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등등 고대사 서술의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국사학계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6년에 그 당시 국사학교 학계와 중진학자들로 국사교육심의회가 구성되고 국사교과서에 다룰 내용의 증거를 이제 정하고 문제가 되었던 내용 서술의 통일안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국사 용어의 통일, 뭐 한자 포기 원칙, 다른 학설 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런 서술의 원칙, 어,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이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두환 시기 때 들어가면 말기 때 들어가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민중사관이 등장하면서 그 당시 역사 이득의 평행선이 비판이 돼. 예. 그래갖고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 지배층의 역사다.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가 서술이 지배층 역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주의의 어떤 운동 성과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요 비판 내용이 이제 5차 교육과정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전 근대사에서 이제 오는 민중의 성과들, 항쟁들, 민중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도 주로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들의 뭐냐면 그 내용도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그때 이제 또 비판했던 것도 뭐냐면 너무 교과서가 정권 중심의 어떤 이념 정책이 반영됐다. 뭐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이제 비판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비판 내용들이 5차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차. 자, 5차 교육과정을 보자. 5차 교육과정은 1987년부터 해서 88년이죠. 1988년에서 1991년까지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이 5차 교육과정인데 이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죠. 물론 노태우 정권 때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가. 자, 하여튼 그 교육과정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역사과 이론적인 내용들은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전의 역사과 편제를 보면 이제 그 중학교를 보면 중학교의 2, 3학년의 세계사를 가르쳤는데 이제 1, 2학년 꼭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역사교육 내용 구성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데올기적 평행선 비판을 수용했고 기층사회 움직임과 내재적 발전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됐고 물론 내재적 발전론은 2차 때부터 반영되긴 했지만 이때 본격 더 반영됐다 보는데요. 자, 그다음 중학교에서는 단어를 왕조별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행 단어를 설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나오죠. 근세사의 이행, 근대사의 이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시대가 한 시대로 넘어갈 때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 구분에서. 그래서 그 가독이로서 이행 단원을 설정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교육이 3단원 들어와. 지금 나온 게 3단원 체제죠. 구한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현대사, 네. 이 체제가 이제 5차 교육과정 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사회원에서는 중세 이적, 사회투에서는 르네상스까지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는 고대와 중세는 문화권 학습, 그리고 근현대에서는 주제 중심 학습. 지금 이 체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리산업 발견 이후부터 기준이야. 지리산 발견 이전까지는 따로 또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문화권 중심이었고 지리산업 발견 이후부터는 이제 서양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가 세계사가 성립되면서 여기 그 주제 중심으로 나가죠. 주제 중심 서양이 이제 주도를 한 세계사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앞단원에 세계에서 성격과 학습 방법의 도입을 단원을 편성했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있죠.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런 학습 방법 같은 거 나오잖아요. 대부분 넘어가지만 대충. 그다음에 그 동서양의 이분법과 중국사 중심의 시대 구분을 점점 지향을 하기 시작했다. 예,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타사 비중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자, 6차 교육과정을 보자. 6차 교육과정은 1992년부터 해서 2000년도에 시작됐던 건데, 자, 이때 과정은 이제 완전히 민주화되는 문민정부 시대 때 넘어갔던 시대야. 이때는 교육과정 분권화와 그 교육과정 구조에 그 다양하게 동시에 일어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3차에서 5차까지 쭉 진행했던 그 역사교육 이원화가 이제 없어지고 국사과 자체가 폐지되죠. 그리고 사회과 통합이 돼. 그래서 이때는 분위기가 뭐였냐면 융합적이야. 융합. 그래서 이제 이 융합의 기준이 일사거든.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융합형이 일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국사과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떨어졌어. 국사 과목의 위상이.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역사 교육의 위상이 저하돼 있다. 그리고 중학교 내용 중에 파이형 구조가 등장했다. 파이형 구조는 이제 뭐냐면 융합형을 전제로 한 구조예요. 이게 이제 그 수학 기호 중에 파이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인데 여기에서 윗대가리가 일사고 여기 밑에 다리 부분이 지리와 역사야. 일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리 역사를 같이 배우는 구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파이형 구조가 등장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는 파이형 구조를 상당히 강조해갖고 이제 저도 그 임용 때 외웠던 기억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국사를 보죠. 국사는 당장 그 당시에 이제 위상이 되게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그 얘기까지 나오냐면 국사를 아예 그냥 사회 과목에 포함시켜서 가르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별도의 교과서를 만들지 말자. 그냥 사회 그 교과 안에 교과서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론의 방향이 별로 안 좋았어. 어떻게 한국사 교과서를 안 만들고 하냐, 한국사 교과서를. 그래서 타협받죠. 어떤 식으로 타협받냐면 일단은 사회 과목 안에 별도의 교과서를 제작해서 수업 시간을 편성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사회 그 교과가 아니에요. 과목이죠. 과목 안에 사회라는 과목 안에 교과서를 2개로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반 사회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지리하고 일사를 가르치고 여기는 국사를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문제를 20문제 냈다 하면 같은 그 과목 안에 시험에서 여기 10문제 내고 이렇게 10문제 내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예. 그래서 그 과목은 동일하지만 교과를 다시 분리해서 제작을 했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상이 떨어진 거죠. 예. 중학교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계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사회1 그다음에 못하네요. 사회2에다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회1, 사회2는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했는데 1학년 때는 지리와 함께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그 2학년 때는 그 세계사 지리 1사와 함께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 교육도 뭐 그렇게 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갈게요. 예. 고등학교 보면 공통사회가 이제 필수가 이제 돼요. 예. 사회과 통합이 강조되면서 물론 이제 이 국사 과목이 따로 있긴 하지만 공통사회가 신설되면서 필수도 강조됐다. 예. 자, 그 다음에 역사 그 내용 구성 보면은 그 중학교는 이제 중단원과 소단원 체제로 구성이 됐고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생활 단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그 국사교과서 나오기 전에 그 인문 부분 관련된 도입 관련된 내용이고 그 고등학교 각 단원의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에 시대적 성격을 언급한 단원이 설정됐고요. 세계사는 이거는 이제 그 5차 교육과정과 동일해요.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이제 그래서 문화권 학습 근현대선 주제 중심 과정 이렇게 있고 각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단원 시대에 파악했다. 네. 그래서 그 각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다루는 시대를 이제 그 뭐냐면 요 어떤 시대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원들을 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도입 단원들을 폐지했고 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7차 교육과정 가보죠. 7차 교육과정. 예. 자 7차 교육과정은 이때 7차 교육과정은 2001년부터 시작돼요. 자 2001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지금까지 7차 교육과정이죠. 예. 이거 근데 이제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은 개정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7차 교육과정 큰 틀 안에 계속 이게 개정이 나오는 거예요. 09년 개정, 15년 개정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그 오리지널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 뭐냐면 교육과정이에요. 실제 교육과정.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대신 학년제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학년부터 해서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은 몇 학년이겠어요? 11학년이 되겠죠. 고등학교 3학년은 12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근데 뭐 실제 수업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돼 있죠. 교육과정 편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을 포방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은 이제 단계형이 되고 우리 사회과 같은 경우에 심화 보충형과 심화 선택형으로 이렇게 나눴다. 근데 심화 보충형은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뭐냐면 상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애들 있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보충을 한 거고 심화는 뭐 거의 운영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갖고 왜 이제 그 심화 그 보충형이 도입됐냐? 그 이유가 예전에 2000년도 하면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실제 교육과정 실시할 때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사회과가 교과 내용이 다양하며 학생들의 수준 차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 이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지식 영역 비중이 낮으며 학습 내용과 학습 능력을 통합을 도모했다. 이런 거야. 완전 사회과를 무시한 내용이죠. 예. 왜냐하면 그 상대적으로 지식 영역 비중이 낮다는 게 말이 되나? 역사과만 해도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예. 그냥 아마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냥 교과 내용 특성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심화 보충형은 이렇게 교육과정상 편제는 했지만 실제로 그걸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현실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심화 선택형 강령은 11학년부터 이제 하죠. 예.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는 세계사나 그 다음에 근현대사 이제 그 당시 배웠죠. 예.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중심의 뭐냐면 교육을 했다. 역사를 세계사 체제와 이제 사회과 체제에 다시 포함시켰죠. 6차 동일하고 중학교 내용 조직도 이제 파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시수를 잠깐 보세요. 예, 여기 시수에서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제 시수는 6차 때는 국사 이게 고등학교 얘기예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얘기하는데 중학교 얘기면 중학교 예전에 6차 때는 2학년 2시간, 3학년 2시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시수가 바뀌죠. 네, 이렇게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이게 그 촉박해. 예전엔 4시간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3시간만 주어지니까 촉박해지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어. 예.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시수분형 분계에 대해서 2학년 때 1시간, 3학년 때 2시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공구면 기출문제 나왔어요. 시수 분계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이제 국사 시간이 주당 4단위가 되죠. 4단위. 단위가 이제 아까쯤에 1년 동안 배운 때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배운 시수를 얘기하죠. 4단위면 이게 이제 1학기로 계산을 해보면 1학기당 몇 단? 2시간씩 배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이거 예전에 뭐 3시간씩 배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있고 그래도 제가 그때 초임 때 발령 받아갖고 그때 그 국사교과서를 배운 가르쳤는데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뭐 나가지는 못했어.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때는 주제사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주제사가 아니라 이제 분야사별로 구성돼 있죠. 교과서가 정치 다 끝난 다음에 경제까지 좀 하다가 중간에 끝난 적 있어. 잘 나가면 사회까지 이제 좀 나간 적도 있고 문화사는 아예 손을 대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심화 선택 과정은 그 11, 12학년 때 선택되는데 한국 근현대와 세계사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기초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사회와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인데 지금 없어요. 역사, 지리, 일반사회 내용이 통합됐는데 요 과목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걸 가르친 적이 없어. 네. 여기 뭐 옆에 선생님, 사회과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없고 교과서는 있었던 걸 기억나요. 교과서 나눠줬던 걸 아는데 그냥 뭐 자습을 했는지 뭐 했는지 애들이 교과서 갖다 버리지라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학교를 볼게요. 중학교 보면 여기 내용 구성에서 이제 보면 그 2학년 때는 고려, 그 3학년 때는 조선 이후 내용이 배정됐고요. 정치사 중심의 통사로 구성됐다. 예. 그리고 경제사, 사회문화사는 제인데 이 경제 사회문화사는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배우는 거죠. 나름대로 뭔가 이제 내용을 차별해서 계열화시키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대단어, 중단어, 소단어 체제. 그 다음에 왕조단원로 다시 한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부터 분야사별로 편성해서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분야사였어.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사였고 정치 안에 또 뭐냐면 시대별로 이렇게 나열됐죠. 뭐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경제도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사회도 이런 식으로. 예. 원래는 이제 선사 시대하고 근현대사는 좀 뺐어. 근현대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배치하다가 이제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사회사에 끝나거든요. 근현대사 그냥 넘어가. 그래서 근현대사 선택하지 않은 얘들은 요 근현대사를 배우지 않은 얘들은 이과 얘들은 아예 중학교 때만 배우고 이제 넘어가 버린 거야. 예. 문과 얘들은 근현대 선택한 얘들은 이제 좀 배우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근현대사 부분을 따로 독립단원을 줬는데 다시 여기 환원시켰어. 정치에서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했다가 딱 끝났는데 이걸 또 근현대 이렇게 해갖고 줬어요. 예. 그래서 한 번에 또 개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계열화 문제가 이제 대두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배우죠. 예. 그다음 중학교는 2, 3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도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근데 요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 나름대로 정치사 중심의 통사를 구성을 했고 이렇게 고등학교 분야사를 했지만 딱 내용을 보면 그걸 별 차이가 없어.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뭔가 개혁을 확실히 해주자 이런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뭐냐면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되죠. 공군형이라든지 이런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는 확실히 어디 중심, 정근대사 중심,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죠. 물론 그때마다 또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이 비중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급별로 그 계열로 내용 차이를 두려고 했다. 그다음 세계사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약소국의 역사를 보완을 이게 기타사를 강조하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기타사 강조는 계속 강조가 돼. 예.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강조되냐면 09년까지 강조돼요. 아마 09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최고인 것 같아. 여기가 기타사 반영 비중이 거기는 뭐 오세아니아사까지 나오고요. 예. 그 가르칠 때 오세아니아사까지 꼭 해야 되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교육과정 나라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게 된 게 15년 개정 교육과정이야. 15년 개정 교육과정 보시면 09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09년 기타사 부분이 많은데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기타사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서양사 뭐 중국사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예전에 한번 그 청문회 그때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이제 애들한테 기타사를 너무 강조하면 애울 곳이 많아지고 점점 애들의 흥미가 떨어진다. 학습 부담이 높아진다. 그래서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이렇게 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애들이 세계사 자체를 싫어하는데 선택하겠어요? 좀 약간 애들한테 좀 약간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과목들을 만들어줘서 선택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윤리처럼 생활 윤리처럼 이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뭐 쓸데없는 생각들만 해가지고 뭐 동아시아 과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만들고 앉아있으니 애들 선택 과목 적어지잖아. 선택이요. 전쟁사 같은 거 만들면 참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고. 네. 하여튼 이 기타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대단원이 독립됐고, 대단원 끝에 탐구단원을 설정했고, 이건 그 지금 계속 가죠. 그래서 교육과정 보시면 그 탐구단원이 있어. 예. 그래서 해당 시기에 논했던 중단원. 그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그 중단원에 해당 시기에 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6차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 쓸모없으니까 이제 다 폐지시키고. 자, 교과서 발행 체계를 보세요. 이것도 좀 눈여겨볼게. 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산 국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사회, 세가세법 등은 검정이죠. 근현대사와 세계사가 검증이 된 거야. 네. 그래서 국정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교 국사 내용의 제하고는 다 검증 체제로 바뀌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09년 개정부터는 다 검정으로 통일됐죠. 네. 그래서 이런 교과서 발행 체제는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수 하나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 하면 기출에 나왔던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세요. 다 보긴 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2차 교육과정 개정의 후반부 있죠. 후반부의 요 내용들. 국민교육 현장 반포,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요거 좀 보고요.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거 3차 교육과정은 다 보세요. 이건 기출이 좀 약간 빈도가 높아. 3차 교육과정은 그 교과서 체제 내용들 파악해 주시고 4차 교육과정은 뭐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없으면 보지 마시고 이 교과서 발행 체제는 요거는 좀 보세요.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여기 요 부분 특히 역사 교과서 내용 개정 내용의 내용 전개 중간 요 내용이 교과서 나왔고 5차 교육과정을 건너뛰시고 6차도 예전에 나왔긴 한데 그때는 이제 6차 교육과정 때니까 나온 거고 7차 교육과정은 좀 약간 보세요. 7차 교육과정은 지금 개정교육과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요거 내용은 이제 요걸로 이제 대체를 했고, 네, 저걸 좀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7차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변화를 볼게요. 자, 요거 뭐냐면 꼭 암기해 두세요. 세 번이 나왔어. 세 번이나. 자, 여기 이제 또 개정 교과서 쭉 나와 있는데, 이 7차 교육과정, 이거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김대중 때, 이게 교육과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바뀐 거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편할 것 같아. 요번에 이제 뭐 그 정권 요번에 뭐가 나왔죠? 예.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반기 때. 음. 그래 갖고 있는데, 근데 22년 개정교육과정도 정권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 계속 가면 시행될 수 있는데, 정권이 또 바뀌어 버리고 저쪽 국민의힘 쪽으로 되면 이게 22년 개정교육과정 07년 개정교육과정처럼 사문화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그래요. 예. 일관성이 좀 없어. 그래서 하여튼 뭐 22년 개정교육이 나오긴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돼. 지금 선거공과 투표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자, 7차 교육 과정에는 국민교통 기본과정과 선택 심화 과정이 있는데, 참고로 이 국민공통 기본과정 1학년부터 10학년, 그리고 선택 심화는 11학년에 12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사를 배우고요. 정치사 위주 통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를 배웠는데 이때 분야사였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선택 심화 과정은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이렇게. 그래서 근현대사를 지금 배웠던 분들은 나이가 이제 30대 넘어가는 30대 중후반 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 첫째자들이 이제 근현대사를 이제 예전에 초반기 때 배웠던 애들이에요. 예.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이제 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 비운의 교육과정이죠. 이때가 이제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 때야. 노무현 대통령.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이제 개혁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지금 개혁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과목이 있었죠. 이때는. 그래서 중학교 역사는 정근대사 위주의 한국사와 세계사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는 근현대 위주의 한국사 세계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혁다가 좀 잘 됐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개혁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는요. 그다음에 선택 심화 과정 요거 외워두셔야죠. 여기 보시면 명칭을 정확히 외워두세요. 한국 문화사라는 과목이 있고, 세계 역사 이해, 그러니까 세계사가 아니야. 세계 역사 이해라는 과목이에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세계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 이해라는 과목인데 이게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이렇게 있어.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누구냐면 이거 이명박 때야. 이명박이 집권하니까 노무현의 정책을 다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무시해 버리고요. 그리고 09년 개정 교육과정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이제 09년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배웠던 그 역사 있죠. 역사. 역사를 정근대사 한국사 위주로 다시 바꿔. 얘가. 그러니까 정근대사를 했는데 정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같이 가르치게 한 거야. 역사들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요 체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근대사, 근현대사 그 역사를 배우고, 한국사를 근현대사 위주로 바뀌고, 한국사 비중의 근현대사 비중도 처음에는 8대 2였다가 뭐 7대 3 이런 식으로 뭐냐 좀 약간 줄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어쨌든 이제 5대 5까지 떨어져. 이게 언제 때면 이제 누구야? 박근혜 때죠. 예. 그리고 과목을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09년 개정 교육까지 시작하자마자 2년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그 박근혜 정권이 바뀌면서 2012년에 또 개정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2012년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고 이게 이제 09년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2009년, 9년, 12년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2009년 개정교육과정, 다시 얘기할게요. 저도 약간 복잡한데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놓고는 이걸 12년 수정이라고 해요. 예, 교과를 다시 만들어. 예. 그래갖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말하죠. 지금도 이제 2015년이라고 해놓고 2015년 교육과정이 이제 박근혜 때 입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국사과정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국사과 한국사는 실행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국정화 논란 때문에 돼요. 이때 이제 원래 15년 개정교육과정은 그 오리지널 국사교과서였어요. 근데 이걸 많이 많으니까 실행하지 못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곧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5년 수정이 나오죠.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실제 오리지널 2015년 개정이 아니라 지금 2015년 개정교육은 18년에 수정된 거야. 마찬가지로 이명박 때 2009년 개정교육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 또 한 번 수정이 돼갖고 박근혜 때 만든 12년 수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09년 개정교육과정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요 수정된 걸 얘기해요. 수정된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현대사 정근대사 비중을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이게 7대3 비중인데 근현대사 비중을 5, 정근대사 비중을 또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근현대를 너무 강조하면 그 민주당 찍을 수 있다. 그래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이제 정치 목적 등이 있어요. 예, 뭐 그래갖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워둘 것은 요 과목 명칭 있죠. 예,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과목 명칭.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복잡다단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과정이 바뀌고 과목도 바뀌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2020년 교육과정 2000 22년 개정교육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도 사문화될지 실시할지 모르고 또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 이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개정교과서 그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15년 개정교육과정 15년 개정교육과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요거는 박근혜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때 입안을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요걸 그대로 실시하기 문제가 있었던 게 아까쯤에 한국사를 박근혜가 국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그 개정교육과정은 한국사가 국정이에요. 예. 근데 박근혜가 그걸 실시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촉발염으로 쫓겨나죠. 예. 그래갖고 이게 갑자기 계획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른 교과는 15년 개정교육과정 실시하는데 한국사는 계속 09년 개정교육과정을 실시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때 교과서를 맡았는데 고생을 했어 그때. 그래갖고 그래서 막 이상한 체조 굴려가다가 18년 때 이제 수정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18년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사 검정체조 바뀌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사 외에도 세계사나 동아시아나 다른 교과도 이제 내용이 바뀌어져요. 예. 그래서 요게 실려 있는 거는 15년 개정교육과정 중에 오히려 15년 개정과정이 아니라 18년 수정된 거야. 18년 수정.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건 별도 강의는 이제 제가 하지 않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작년에 더 자세하게 강의한 게 있어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강독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참조를 하세요.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과목 성격이나 목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평가도 같이 보세요. 성격, 목표, 그다음 평가. 그다음에 재작년에 성취 수준까지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강독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요걸 제가 밑에다가 작년 강독 강의한 부분을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요걸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관계에서 이것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반복된 내용은 그냥 이렇게 작년 강의로 대체할게요. 예.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보면 이제 그 역사적 설명과 이해 부분을 이제 넘어가죠. 역사적 설명과 이해 부분. 자, 역사 설명과 이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장이죠. 그 장이.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여기 표시를 보시면 역사적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에 따라서 두 가지 흐름도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이 있고 하나가 이제 해석학적 설명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형상이 일어나면 가학적 설명 방식은 기술하고요. 그다음에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계를 예.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기술을 내. 그리고 기술을 하면 그것의 원인을 밝혀야 될 거냐? 이게 설명이야. 원이 밝혀지면 앞날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예측이죠. 예, 예측. 예언하고 예측은 달라요. 예언은 그냥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고 예측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예측이고 예측이 가지고 앞날 통제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학적 설명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학적 설명 방식에 속하는 것들을 좀 보면요. 실증론, 그 다음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설명 스케치, 그 사용적 설명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영역 법칙적 설명과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은 포괄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범주 안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이제 아니 또 한 측면 보면 그 해석학적 측면이 있어. 해석학은 여기는 외적인 것들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내면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은 감정이입, 뭐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자, 이 감정이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 항상 나와요. 감정이입은. 그래서 여기를 추측을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석학과 과학적 설명을 플러스 시킨 게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해석학을 이제 단념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교통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플러스 시킨 것이 뭐냐? 총괄하고 합리적 설명이야. 그래서 총괄과 합리적 설명은 해석학 간념론과 과학적 설명을 플러스 시킨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합리적 설명이 간념론자의 영향을 받았다 하니까 간념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건 아니에요. 합리적 설명은 간념론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많이 받긴 하지만 간념론과 다른 게 있어. 예. 뭐가 다르냐?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합리적 설명은 이 드레이 자체가 간념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석 철학자예요. 일단 그 계통이 좀 다르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일단은 이제 합리적 설명에서는 감정이입을 뭐냐면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남색책에 나와 있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낮은 수준의 일반화를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일반화는 포괄법칙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구조 있죠. CLE 구조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 그보다 좀 약간 저급한 어떤 저급하다면 좀 약간 낮은 수준의 일반화는 인정한다. 어떤 제한적인 일반화는 인정한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볼 때는 간념론과 다른 거야. 예. 간념론자와 그래서 감정이입을 인정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일반화를 강조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좀 약간 경시한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거는요. 그래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그 간념론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념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설명들 좀 볼게요. 내용들 볼게요. 먼저 요런 방면, 아까 이제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해석학 간념론 쪽인 그 설명 이해 방법, 요걸 이제 보죠. 자, 감정이입은 여기 보시면 자주 나와. 예, 기출 되게 많이 나와요. 감정이입 자체가 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뭐 이해 감정이입도 나오고 감정이입 단계도 많이 나오고요. 예, 감정이입 단계 같은 것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진짜 완전히 필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감정이입 자체는.
자, 일단 감정이입은 해석학, 간접론에 가까운 거죠. 간접론. 자, 그럼 감정이입의 구성도를 볼게요. 예. 자, 여기 감정이입 구성도인데 제가 이제 이거 표를 작성하다가 좀 틀린 게 있어. 그래 갖고 이제 그 밑에 제가 정리를 좀 다시 수정해 놨거든요. 표를 같이 만들려다 보니까 아 이거 좀 힘들어. 그래 갖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 적어 놨어요. 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수정할 게 뭐냐면 역사적 감정이입에서 이제 뭐냐면 근데 여기 정의적 성격이 돼 있죠. 정의적 성격이나 인지적 성격을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고정관점이 관점이 있죠. 이게 이제 공간 표현이 아니라 동감 표현이에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네. 예. 아, 그 여기 보면 이제 동감으로 돼 있는데 공감으로 이제 이렇게 고쳐 주세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예. 이것도 잘못 고정관점이 공감 표현이 아니라 동감이 아니라 예. 동감 포함이 아니라 공감 포함. 거꾸로 썼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좀 봐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감정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죠. 되게 포괄적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적, 맹정적 감정인데 포괄적인데, 근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니까 일상적 감정이, 고정관념적 감정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역사적, 맥락적 감정임은 출처 감정이입적 이해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용어상 이제 이걸 또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감정이입은 좀 큰 감정이고 여기의 감정은 좀 작은 범위의 감정이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그래서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은 역사 사건의 재현, 사율 바탕으로 상상적,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이런 특징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감정이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을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적 이해 또는 작은 범위의 감정이입 이렇게 했는데, 감정이입적 이해는 사회를 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재현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기 몸을 통해서 체험하는 방법. 이게 역할극,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인데, 개념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눴지만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개념상 나눈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개념상 출처형과 감정이입적 이해가 차이점을 예전에 물어본 게 두 번 정도 물어봤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감정이 있어. 일상적 감정은 현재적 입장을 보는 거죠. 동일시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존관념적 감정이면 공감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 역사적 감정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의 이제 본격 내용을 더 볼게요. 감정이입 자체가 의미가 되게 다양해요. 역사과만 쓴 게 아니라 사회과도 쓰고 미학도 쓰고 예술도 쓰고 문학도 쓴 게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이제 학문에 따라서 감정이입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미학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사회과학에서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역사학에서 보는 감정이 좀 달라요. 예. 자, 미학에서는 어떻게 보냐, 동일시하고 비슷해. 우리가 이제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새가 이게 막그 새가 막 새가 얘기한다면 울부짖으면 새가 막 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울부짖음이 뭐라고 들리겠어요? 아, 새가 어, 노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미학에서의 감정이입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사의 예술 작품에 투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동일시 여기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시가 미학에서의 감정이입이다. 근데 이 동일시 자체는 역사적 감정이입하고는 좀 보기 힘들죠. 자,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감정이입 볼게요. 예. 여기 점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자,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나 사회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사회 형상의 의미를 당시 사회적 관점에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동감과 동일시도 뭐냐면 포함되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총체론적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정의 인간 행위를 이야기한 총체적 수단을 보고요.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다 포괄시켜요. 감정이입적 전제 조건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해서 공감과 동의심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필수적인데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100% 필요하다. 어,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의적 측면, 인지적 측면을 뭐냐면 다 포괄하다. 정의적 인지적 측면은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인간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필수적이다.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총체적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그 총체적 입장을 동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학자 중에 상당수가 동감하는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 총체론을 부정하죠. 부분론을 얘기해요. 부분론은 뭐냐면 감정이입은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완전히 전제를 두거나 그 다음에 100%가 아니다.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 외에도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적 맥락적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질 수 있고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객관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조건들도 감정 그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수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역사학에서는 감정이입이 그냥 인간의 내면을 위한 부분론에 불과해요. 부분. 여기 그 외에는 이제 여기가 감정이면 뭐 외적인 사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상상력 등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인간의 내면을 이용한 그 내면을 뭐냐 이야기한 하나의 수단이지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처럼 총체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부분론을 이제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역사학에서는 감정을 어떻게 보냐? 여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역사학자는 사회를 분석한 맥락적 지식과 요걸 이제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행위자의 어떤 그 개인 사상이나 감정 동기를 표현하는 종이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인지적과 정의적 중에 요 인지적 요소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정의적 요소는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의적 요소를 일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역사적 감정, 역사 상상과 감정을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감정이입은 역사 상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행위의 내면과 사항에 대한 맥락적 지식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상, 감정, 동기, 또 사항의 맥락적 지식, 그다음에 역사 상상력 등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측면을 같이 이해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감정이입만 가지고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자, 이게 부분론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 수단과 제 이해와 수단의 분류가 있어요. 네, 이건 다른 측면의 분류인데 이건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인데 자, 인지적 요소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맥락적 지식.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사료를 바탕으로 한 사료를. 자,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든 게 있어요. 검은 책에 김춘추는 대화성 함락 때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멍하니 봤다고요. 예. 그러면 김춘추의 감정을 우리는 뭘 통해서 본 거야? 사료 비판을 통해서 사료 분석을 통해서 본 거죠. 사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맥락적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정의적 요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나 경험할 수 있는 능력, 태도 이런 걸 말하고요. 맥락에 대한 지식의 이해가 수반되잖아. 그러니까 맥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특별하게 뭐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남의 감정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예. 일종의 이제 공감, 뭐 동일시 이런 것들 비슷하죠. 그래서 나의 감정은 있는데 철수의 감정은 어떨까? 뭐 나는 이럴 때 아플 테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아플 거야. 뭐 이렇게 있죠. 내 입장에서 푸는 거야. 예, 이게 정의적 요소야. 예. 그래서 그 역사학에서는 이런 인지 요소를 상당히 중요시이죠. 예, 사유 분석을 통한 그런 감정이입을 맥락적 감정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요것도 약간 필요해. 언제? 사료가 부족할 때. 사료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예. 그래서 정의적 요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적 요소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담 선생님들이 관련된 감정이입이야. 이거는 건너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적 역사에서 이해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서 하게 된 맥락적 지식 같은 거, 그 당시 인지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사료 분석을 바탕으로 인지적 성격이 강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역사 이해 감정이면 역사적 행위의 대상으로 해서 역사적인 감정이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행위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동기 등의 이해 필요다. 그러니까 감정이입 외에도 행위자의 어떤 사상, 감정, 동기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분론이죠. 감정이입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맥락적 지식도 포함하고, 예.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상의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지적, 정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인지적 성격도 있고 여기에서 또 일부 정의적 성격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일부 정의적 성격은 여기가 주면 여기는 일부야, 일부. 그래서 우리가 사료가 없을 경우에 여기가 사료가 있을 경우에 맥락적 지식은 인지적 성격이고 여기 끊어서 읽으세요. 정의적 성격은 사료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정적 역사의 역사적 그 맥락적 감정이죠. 역사적 감정이의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특징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있고요. 첫 번째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강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첫 번째 수강 인증번호 17번이고요.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이해 감정의 이해의 형태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